박정희의 첫 번째 부인은 유경수가 아니라 김호남으로 김호남은 17세라는 매우 어린 나이에 박정희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은 서로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으며 박정희의 아버지인 박성빈이 강압적으로 강요하여 이루어진 혼사였습니다. 박정희는 박성빈이 47세에 늦게 낳은 막내 아들이었고 박성빈은 생전에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런 강제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안 어른들의 권위와 압력에 의해 이른 결혼이 일반적이었으며 당시 유명 문인들 중에도 가족의 강요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결혼을 감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례는 특별히 엄격한 전통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지배하던 시기에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고 당시 사회는 개인의 선택권보다는 가족과 집안의 명예,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게다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현저히 낮았던 시절이었기에 결혼과 가정생활은 여성에게 부과된 주요 의무였고 김호남 역시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결혼 생활에 묶여 있어 개인적인 행복이나 자아실현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박정희는 일본 유학 시절 사랑에 빠진 여성과 두 번째 결혼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당시 그의 삶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인간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호남과의 결혼 후 박정희는 딸 박재옥을 낳았으며 이로 인해 박정희의 큰딸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박재옥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김호남을 시댁에 내버려둔 채 문경에서 혼자 교사 생활을 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방학 때조차 집에 돌아가지 않아 학생들은 그가 결혼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문경에서 박정희와 가까웠던 동료 교사들은 박정희가 평소에는 말수가 적었으나 술만 마시면 호탕하게 웃으며 집안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실제로 박정희는 방학 때 고향에 와도 김호남과 함께 지내지 않고 친구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으며 그 시절 문경의 막걸리 맛을 평생 잊지 못해 대통령이 된 뒤에도 자주 회상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김호남은 박정희의 무심한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박정희의 형 박상희가 화를 내며 박정희를 강제로 김호남의 방에 들여보낸 일도 있었으나 박정희는 곧 문경으로 돌아가 가정을 등지고 사라졌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김호남은 선량하고 조용하며 성실한 여성이었고 집안일과 시부모를 극진히 돌보았지만 박정희가 문경학교 교사 생활을 마치고 만주군에 입대하면서 사실상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박정희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 군에 입대했으며 동시에 아내와 떨어지기 위해 일부러 멀리 떠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박정희는 고향으로 돌아와 실업자로 지내다 군 선배들의 도움으로 육군 소령이 되었고 이때 김호남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김호남은 이를 끝까지 거부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박정희는 군인이 되어 각지로 부임지를 옮기며 생활하던 중 부하의 결혼식에서 이화여대 학생 이현란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녀는 박정희보다 8살 어린 세련되고 지적인 엘리트 여성으로 박정희는 술을 싫어하는 그녀를 위해 함께 있을 때는 술을 마시지 않는 등 모든 정성을 다해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했고 이현란도 점차 박정희의 진심을 받아들여 동거하며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김호남과의 이혼 절차가 끝나지 않아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러던 중 박정희가 남로당 당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헌병에 체포되었고 행방이 묘연해지자 이현란은 그를 찾아다니며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공산주의를 혐오해 남한으로 왔는데 약혼남이 남로당 일원이며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해 딸까지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당시 혼란했던 사회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한 개인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히고 변해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개인사와 정치적 상황은 박정희라는 인물의 삶과 정치 경력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리더십 스타일과 대중과의 관계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이 시기의 경험들은 현대 한국 사회가 겪은 역사적 격변과 개인의 삶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며 당시 사회적 가치관과 가족 구조,
그리고 정치적 이념 대립이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박정희의 인생 여정은 단순한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한국 현대사 속에서 권력, 가족, 그리고 개인적 갈등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복합적인 사례가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많은 역사학자와 연구자들이 그의 삶과 한국 근현대사를 분석하는 데 핵심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정희의 개인적 경험과 정치적 행보는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였고, 그의 이야기는 한 인간이 시대적 격동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현란은 박정희에 대한 마음을 접고 한 통의 편지를 남긴 뒤 집을 떠나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편지에는 "그동안 고마웠어요.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니 이만 떠나야겠어요. 절 찾지 마세요. 찾으면 스스로 세상을 떠나겠어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군대에서 쫓겨난 상황에서 사랑했던 여인마저 떠나자 깊은 고통 속에 빠져 매일 밤 술을 마시는 등 거의 폐인과 같은 생활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던 중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박정희는 다시 군대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대구 사범학교 후배인 송재천이 찾아와 자신의 먼 친척인 여자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유경수는 육종관이라는 사람의 딸로, 육종관은 5명의 부인과 20명이 넘는 자녀를 둔 여성 편력이 심한 인물이었으나, 유경수는 정실 부인의 소생이라 육종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정희가 유경수를 만나러 갔을 때 술에 취해 인사를 했던 탓에 유경수의 아버지는 박정희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박정희는 긴장하면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고, 실제로 5.16 군사정변 당시에도 술을 잔뜩 마시고 거사를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뜻밖에도 유경수 여사의 어머니는 박정희를 마음에 들어 했는데, 송재천을 통해 박정희가 이미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과거 점쟁이에게 영수는 결혼한 사람과 재혼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박정희는 유경수와 대구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훗날 유경수는 청와대의 안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박정희는 결혼식을 2달 앞두고 김호남을 찾아가 이혼을 요구해 도장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김호남은 32세였고 딸 박재옥은 15세였습니다. 이혼 후 김호남은 재혼했다는 소문도 있으나 공식 기록은 없으며, 이후 불교에 귀의해 조용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찰 관계자들은 그녀에 대해 참음이 많았던 여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딸 박재옥은 가끔 어머니를 만나 돌봐주려 했고, 어머니는 1990년 이른 나이에 부산에서 세상을 떠나셨다. 말년에 불교에 귀의한 어머니는 아버지를 다 용서하셨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버지가 국사를 잘 돌보시도록 매일 기도하셨다. 사후에는 아버지의 명복을 빌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박재옥은 1937년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 어머니에게만 의지하며 자랐고, 어린 시절부터 존재하지 않는 자식처럼 살아야 했던 경험은 그녀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생전 인터뷰에서 박재옥은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품에 안아준 적이 없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박정희가 유경수와 재혼하고 어머니 김호남이 떠나자 박재옥은 친척 집을 전전하며 중학생 시절에는 사촌 오빠 박재석에게 얹혀 살았고, 고등학교 때는 사촌 언니 박영옥과 김종필 부부의 신혼집에서 지내며 동덕여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유경수가 김종필의 집을 찾아와 박재옥을 데리고 노량진의 집으로 옮겼는데, 박재옥은 매를 맞더라도 아버지와 함께 살겠다며 새어머니를 따라 나섰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박재옥은 유경수를 어머니라 부르기보다는 주로 이웃 여사님이라 칭했는데, 두 사람은 12살 차이였고 박재옥은 어머니라는 호칭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으며 어쩔 수 없을 때만 어렵게 그 호칭을 썼다고 합니다. 이를 본 박정희는 딸이 아내와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했으며, 내가 용돈이나 무슨 이야기를 하려 하면 아버지는 늘 어머니와 상의하라고 하셨다. 아마도 내가 육 여사와 대화할 시간을 늘려주고자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정희는 박재옥이 큰딸임을 공공연히 밝히지 않고
먼 친척처럼 조용히 살게 했으며 손님이 찾아오면 박재욱은 조용히 2층 방으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박재욱과 유겸수는 외모뿐 아니라 기질과 분위기까지 비슷해 주변 사람들은 박재욱을 유경수의 친척 동생쯤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유경수는 남편의 전처소생인 박재욱의 혼사 문제에 특히 신경을 썼고 미혼 남자 장교들이 집에 오면 박재욱을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참한 아가씨라고 소개하며 반응을 살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상 여성이 공부하는 것을 나쁘게 보는 시선이 강했기에 박재욱은 매우 높은 학력을 가진 신여성이었으며 이후 동덕여자대학교에 진학해 대학 재학 중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편 한병기는 평안남도 출신으로 홍익대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페어레이 디킨슨 대학에서 유학한 인물로 6.25 전쟁 때 통역장교로 근무했으며 박정희 사단장은 그를 전속 부관으로 발탁했습니다. 그러나 한병기는 잠이 많은 청년이었는데 관사에서 연락병과 함께 자면서 꼭 그들이 깨워야만 일어났고 같은 실수로 박정희가 기다린 적이 여러 번 있었으며 그때 박정희 사단장은 임마 대체 누가 부관이야? 라는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한병기는 노량진 새방에 살던 유경수 여사 집에 갔다가 박재욱과 처음 만났는데 박 장군 댁에 처녀 2명이 놀러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박재욱과 김종필 씨 부인 박영옥 여사의 여동생이었다. 그날 사단장 지프에 2사람을 태워 김종필 씨 집까지 데려다 준 기억이 있다. 그 후 그 집을 드나들면서 사단장님의 딸이구나 하는 감을 잡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유경수와 박재욱의 관계와 박정희 가족사의 복잡한 내막을 알 수 있는 이 에피소드는 당시 사회적 배경과 가족 내 갈등, 그리고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어느 날 유경수 여사가 한병기를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참한 여성 한 명이 있는데 원한다면 소개해주겠다. 당시 한병기는 24살이었지만 이북에서 혼자 내려온 처지였고 제대 후에는 공부를 더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때는 결혼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사단장의 따님이 혼담 대상이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나는 결혼 계획이 전혀 없던 시기였다. 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경수 여사는 박정희 사단장이 있는 자리에서 한병기에게 선을 보라고 다시 권했습니다. 이번에는 돼지 족발과 정종이 곁들여진 저녁 식사 자리였으며 한병기가 난색을 표하자 유경수 여사는 우리라고 항상 가난하게 살겠느냐, 여유가 생기면 서로 돕고 살면 되는 것 아니냐 라며 설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56년 진해 육군대학에 입교한 박정희 장군을 따라 한병기는 육군본부 발령을 받아 서울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박정희 장군은 서울에 가면 머물 곳이 없을 테니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권했고 한병기는 박정희의 신당동 집에서 연락병과 함께 2층 다락방을 쓰며 지냈습니다. 처녀 총각이 한 집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고 한병기와 박재욱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1958년 한병기가 미국 육군통신학교로 유학을 떠난 후에도 2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그해 7월 미국에서 귀국한 한병기는 박정희 소장을 만나 박재욱과 결혼하겠다고 말했고 박정희는 결혼하면 내가 더 기합을 줄 것이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결국 1958년 10월 3일 서울 종로 사가 동원 예식장에서 2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가 권력의 중심이 되었고 한병기는 외무부 장관 비서를 거쳐 대한민국 육군 대위로 예편했습니다. 그 무렵 박재욱은 이미 결혼해 독립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함께 살지 않았으며 유경수 여사도 박재욱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정권이 훨씬 보수적이어서 대통령의 이혼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박재욱은 남동생들인 박근혜, 박지만과 달리 비교적 은둔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편 한병기가 공천에서 제외되자 크게 상심하여 청와대를 찾아가 유경수 여사와 박정희 대통령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박정희는 정치인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으며 남편이 정치인이 되면 가족의 과거도 드러나 불행할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박재욱은 그건 아버지 생각이에요 라며 울음을 터뜨리고 집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결국 박정희는 딸에게 양보했고
한병기는 민주공화당 후보로 공천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조선일보 논설위원 남재희가 박 대통령에게 국회에 가족이 너무 많다면 충고를 하자 박 대통령은 사위 한병기를 거론하며 크게 화를 냈지만 다음 국회에서는 한병기가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한병기는 주 칠레, UN, 캐나다 대사 등으로 외교관 생활을 하며 특히 캐나다 대사 시절 대통령 사위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한인회관 건립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토론토 한인사회의 수건 사업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한병기 대사가 토론토 방문 때마다 한인회관 건립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그해 가을 대사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할 때 $20만 달러를 가지고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캐나다 대사로 재임하는 동안 그는 한인사회의 결속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문화 행사를 주최하였으며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그의 외교 활동은 한 캐나다 양국 간의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는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대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한병기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며 토론토 한인회관 건립뿐 아니라 여러 한인 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한인사회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 덕분에 토론토 한인사회는 더욱 단합되고 성장할 수 있었으며 한인회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문화와 역사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의 외교적 역량과 한인 사회에 대한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으며 지금도 그가 이룬 업적은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널리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병기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은 그가 재임하는 동안 한국과 캐나다 양국 간의 경제, 문화,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했으며 그의 인품과 리더십은 현지 한인사회뿐 아니라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는 한인 청소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문화 교류 행사를 추진하여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한인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토론토 한인사회 내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이처럼 박재옥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 18년 중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며 비교적 조용하고 은둔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대통령의 장녀로서 화려한 조명을 받기보다는 동생 박근혜에게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내어주었고 늘 뒤에서 묵묵히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박근혜가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후 5년간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하며 대중의 시선을 받았던 반면 박재옥의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당했을 때 박재옥은 큰 슬픔을 느꼈지만 동시에 대통령의 딸이라는 무거운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 마음 한켠의 홀가분함도 맛보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대통령의 딸이라는 신분 때문에 늘 조심스럽고 주목받아야 했던 무게를 벗어나 자유로워진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후 남편 한병기는 김종필 민주공화당 총재의 보좌역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으나 전두환 정권에 의해 정치활동이 제한되었고 1983년 정치 규제가 해제되었으며 1988년 신민주공화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박재옥은 이후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가족 행사에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비교적 사생활을 중시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2004년 이복 남동생 박지만의 결혼식에는 참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박재옥은 이복 형제들과 활발히 교류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했고 특히 같은 나이 또래인 박영옥과는 부모 이혼 이후 김종필 박영옥 부부와 함께 살기도 하면서 비교적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남편 한병기도 김종필과 정치활동을 함께하며 박영옥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한병기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자민련 후보로 출마했고 1998년에는 박정희 일가가 여야 3당으로 분산되었는데 그해 한병기는 자민련, 박근혜는 한나라당, 박재홍은 국민회의에 각각 몸담았습니다. 한병기는 2017년 노환으로 별세했고 3년 후인 2020년 박재옥도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라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복 남동생 박지만이 가족을 대표해 빈소를 지키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박재옥의 자녀로는 관중앙대 교수 출신 한태준, 고문 한유진, 그리고 한태현 회장 등이 있으며 특히 장녀 한유진의 남편은 대유 위니아 그룹 회장 박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유 위니아 그룹은 1999년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 대유 에이텍 설립을 시작으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서 탄탄한 기반을 다졌고 이후 삼원기업과 상하 하이메탈 인수를 통해 자동차 핸들과 알루미늄 휠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스마트 저축은행, 골프장 몽베르 컨트리클럽, 가전업체 위니아만도, 동부대우 전자까지 인수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진출에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위니아만도는 1995년 김치 브랜드로 김치 냉장고 시장을 석권하며 국내 다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박근혜 테마 대장주로 주목받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후광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2021년에는 남양 유업 인수도 추진하며 대기업 집단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기 부진과 경쟁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었고 수백억 원 규모의 근로자 임금 미지급 혐의로 법적 재판에 직면하는 등 위기 상황을 겪었습니다. 한편 박재옥 가족은 대를 이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특혜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 및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케이블카 설치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으나 당시 남편 한병기가 사업권을 허가받아 운행을 시작했고 현재는 박재옥의 차남 한태현이 이 사업을 물려받아 운영 중입니다. 이 사업은 연간 수십억 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부를 축적해왔지만 독점과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1998년 국회의원 이부영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30년 가까이 독점 특혜를 누려왔으므로 공원 관리와 자연 보전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는 민주통합당 한정혜 의원도 설악산 케이블카가 국립공원 관리 비용에 기여하지 않고 오랜 기간 막대한 부를 축적한 점을 비판하며 사업권 회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대선을 전후해 계속되었고 박근혜 후보 가족의 특혜 의혹은 정치권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국민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 사업과 관련된 환경 파괴 우려, 지역 주민과 관광객 사이의 갈등,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 구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도 여러 차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특혜 논란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박재옥 일가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박재옥 가족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단순한 사업 운영을 넘어 환경, 정치, 사회적 이슈와 밀접하게 얽혀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들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감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앞으로도 이 사업과 관련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국립공원공단은 자연공원법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는데 이 법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설치된 1980년 이후에 제정되었습니다. 공단 측은 케이블카는 법 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라 현행법으로 사업권을 회수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공단이 설립하기 전 강원도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고 사업 승인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단지 1971년에 설치됐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청 관계자는 강원도에서 허가를 내줬다 해도 현재 국립공원 관련 업무는 국립공원공단이 관리하고 있다면서 허가를 내준 당시에 대해 도청 내에 아는 사람이 없고 사업 승인 관련 자료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책임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넘겼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공원에서 박 대통령 사위 가족이 케이블카를 운영하며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별도의 공원 관리 비용이나 환경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시민단체에서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장녀 박재옥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했지만 어릴 적부터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숨겨진 장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지만 형제자매 중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해 아버지께서 크게 꾸중하거나 싫은 말씀을 하신 기억은 없고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았다. 눈에 띄는 애정 표현은 없었지만 야단도 치지 않으셨다. 가끔 집에서 마주칠 때는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때마다 쌀쌀맞게 대했고 그로 인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머니 김호남 여사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후회가 많았다. 돌보려 했지만 결국 잘해드리지 못한 일만 떠올랐고 한동안 견디기 힘든 괴로움 속에 지냈다고 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 비디오였습니다. 박재옥 가족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논란은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를 넘어 환경보호와 공정경쟁, 그리고 정치적 특혜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사회 전반에 걸친 깊은 고민과 개선 요구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압박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과 제도를 재검토하고 국립공원의 보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과거의 특혜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자연보호의식 성숙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된 논란은 환경보호와 사회적 정의, 그리고 공공이익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됩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 환경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정책 집행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환경과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국민감시단 같은 제도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국립공원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모델 개발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변화와 제도 개선은 단기적인 해결책뿐 아니라 장기적인 국립공원 보전과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결합될 때 비로소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과 같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중요하며 모두가 함께 자연과 사회를 지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